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10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아주 인상적인 기사를 봤는데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들어보세요. 제주도 한림 앞에 비양도란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섬에는 마을이 있는데 치킨집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이 마을에 치킨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배달을 했냐? 드론으로 배달했습니다. 무인 드론으로. 제주도가 무인 드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배송을 시작을 해서요. 이런 이 비양도 같은 섬마을, 또 더 넓혀서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가파도, 마라도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도 치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이제 상시적으로 배달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한 4, 5분이면 이 비양도까지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아주 편해지셨죠.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전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좀 나았는데 경북하고 충남 이런 곳들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산에서 40대 여성이 굉장히 불행하게도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택배 배달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아침 8시 반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송을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실종됐다고 합니다. 배달 중에 아마 블랙박스 확인을 경찰에서 했던 것 같고요. 배달 중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물에 좀 잠겼고 그랬는데 차 문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확인하다가 실종되신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꼭 별일 없이 돌아오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택배 배송인데 하나는 굉장히 신기한 일, 굉장히 안타까운 일, 일주일 안에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기술하고 자동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시선이 존재하죠. 배달원 일들을 무인 드론이 대신하면 인간 배달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다들 하고 있죠. 그런데요. 편리해진다는 긍정적 측면과 또 일자리 없애고 사람이 일 뺏어간다는 부정적 시선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요. 당연히 위험한 일은 이제 기계가 대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정말 사람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택배 배송을 했어야 됐을까요? 기계가 대신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경제가 올바른 경제인가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경제인가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체가 휴머니즘이에요. 왜 그러냐? 뭐 거부감 갖는 분도 있으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을 더 해주거나 하는 게 사실 기술 발전의 방향입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기술에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은 대부분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불균등하게 배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건 다 인간이 만든 제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탓하지 말고 인간이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서 기술은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요. 용산 대통령실하고 기재부 사이에 나라살림을 둘러싸고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서슬퍼런 정권인데 기재부가 어떻게 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좀 그 속사정 알아보고요. 특별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요. 최근에 축구 국가 대표 감독 선임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상민 위원님하고 같이 돌아오도록 할게요. PT로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끝내주는 경제를 자주 듣는 와이프 로봇. 한번 해볼까요? 자기야, 내가 맥북 노트북을 꼭 사고 싶은데 맥북 프로가 한 300만 원 하거든? 내가 맥북 프로 사도 될까? 물어봤어요. 자기야, 맥북 프로 정말 멋지긴 하지. 그런데
그런데 300만 원이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내가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었는데 비싼 전자기기보다는 우리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게 더 좋대. 우리 조금 더 저렴한 모델도 찾아보는 게 어때? 팬 사랑해. 너 이원재 소장님만 너무 사랑하고 너 내 와이프인데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편이 사고 싶다는데 왜 딴 거 사라고 그래? 너 제대로 다시 얘기해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당연히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 상태도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줘.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이야. 맥북 프로가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잘 짜보고 결정하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재미있는 코너, 네, 경제 뉴스 1타 강사. 아무리 어려운 경제 뉴스도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 주신 거 굉장한 인기를 또 끌었는데요. 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회계적으로 아주 설명해 주셨는데 예. 회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가져오신 소식을 제가 이렇게 딱 전해 들었는데요. 충격받았어요. 예, 저도 놀랐어요. 예. 기획재정부가 원래 정부에서 가장 힘센 부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당연하죠.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잘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는 줄 알았고,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청 서슬퍼렇잖아요. 뭔가 그렇죠. 잘못 말하면은 뭐 이렇게 내보내 버리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수사 들어오거나 맞습니다. 이런데 기재부 관료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하고 맞섰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 올 초 그 슈카 얘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슈카. 예. 예. 올 초에 그 슈카 유명 유튜버죠. 네네. 슈카가 이게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렇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 특히 이 대기업 할증 과세가 너무 심하다라는 좀 뜬금없는 말이죠. 앞뒤가 좀 안 맞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맞습니다.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물어봤는데 근데 뭐 대기업 할증 과세가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속세 논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대통령께서 뭐 상속세가 너무 높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재부한테 우리나라 상속세 대통령이 높다고 했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될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죠. 근데 기재부는 그때마다 뭐 이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대통령께서는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반대를 한 내심.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얘기하면은 세게 반대한 거죠, 그 사실. 정도면은 좀 사실은 세게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뭐 대통령은 아무리 낮추겠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보통 장기 검토 과제. 예,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예, 얘기하죠. 이참에 꼭 아셔야 되는 게 관료가 뭐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장기 검토 과제다라고 말한 얘기는 사실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관료가 뭐 이거 한다 안 한다를 아주 정치인처럼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네네. 이것은 그냥 안 한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말하는 것이 장기 검토 과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기재부는 이 안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기재부가 안 한다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세법을 바꾸기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또 최근에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다. 특히 경영권 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은 세율이 60%나 된다. 아. 세율 60%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거 30%로 낮춰야 된다라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기재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 할증과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을 하고 정책실장도 말을 하니까 대기업 할증과세는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 정책 실장은 60%다라고 세율이 60%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세율은 50%다라는 말을 기자들 그 기재부 출입 기자 백브리핑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백브리핑이면은 뭔가 발표하고 나서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맞습니다. 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자들한테 이게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뒷얘기 설명해 예, 주는 백브리핑은 그냥 뒷얘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 뭐 대통령이 실이 시켰으니까 폐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제 비공식적인 백브리핑에서는 근데 60%는 아니야라고 말을 한 거니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혹시 그 수동 공격, 패시브 어그레시브라는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윗사람이 말을 했을 때 싫어 안 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패시브 어그레시브 같은 표현 마음이 이게 백브리핑에서 분출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게다가 틀린 점도 있는 지시 사항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긴 하겠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60%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 생각에도 상속세율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닐까? 뭐 또 재벌이라고 해서 우리는 최고 세율이 50%지만 뭐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60% 세율을 과세하는 거는 뭐 저는 세제 전문가로서 조금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네네. 60%가. 그런데 상속세율을 최고 세율은 6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기에도 아니 그 세금을 잘 모르시는 일반 국민도 뭐 소득세 법인세율은 잘 몰라도 네. 이게 부가가치세율이 10%다라는 건 다 알고 네.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다라는 것은 또 웬만하면 다 일반 국민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세제실장이 보기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너무 팩트가 아니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백브리핑에서 말한 거죠. 일반 국민들 아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에 예. 들어온 단어들은 예. 기재부 백브리핑에서 예.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 예. 불만을 토로했다. 이건 거친 공격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상속세 할증과세 평가 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60%에서 30%로 낮추라고 했다. 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할증과세가 뭔지부터 조금 네,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와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제가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샀다가 조금 오르면은 그냥 팔고 뭐 그러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고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거 샀다 팔았다 돈 벌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재용 회장이 딱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요즘 하이닉스나 뭐가 더 잘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자기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하이닉스를 사고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의미는 어떤 재무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값어치를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더 큰 가치와 값어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인 거고요. 프리미엄. 그게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나와는 달리 예. 한 주에 뭐 이렇게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더해서 예. 임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사람을 내보낼 예. 수도 있고 어디 막 10조짜리 투자를 어디가 맞습니다.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있을 수도 그럼요. 있고 뭐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지분 한 주식보다는 한 주보다는 훨씬 가치가 크다. 거고요. 그거죠. 그 가치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평가가 되죠. 뭐 시장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 하면은 이게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막 30%, 40% 정도가 아니라 뭐 50%, 100%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경영권 분쟁이 붙은 그 회사의 주식
주식은 막 올라간다라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그냥 한두 주 사는 거 말고 어떤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더 쉽게 비유하자면 똑같은 집이라도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 집 가격과 강남 한가운데 있는 집 가격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집은 똑같지만 그 집에 대한 가치, 값어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배력을 포함한 주식의 가치는 더 비싼 거고 네네. 지배력이 포함되지 않은 주식의 가치는 더 싼 거가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하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하고는 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게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요.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제가 제 아들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상속했다. 85만 원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되겠죠. 80만 원, 90만 원. 예, 예. 예, 그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뭐 80만 원, 90만 원에 대해서 아들한테 상속을 했다면은 그 국세청은 80만 원을 상속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라고 하겠죠.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을 이 아들이나 딸한테 상속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그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 더해서 상속세를 산정을 하는 건데요. 아. 근데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최소한 뭐 20%는 되잖아. 그래서 한 20%를 할증해서 5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 상속세법의 구조입니다. 아, 20%를 할증해서 50%로요? 예, 그 세율은 50%인 거죠. 세율을 예. 최고 세율의 20%를 할증해서 그런 거죠. 아, 아니, 전체 세율에. 아니요. 그 세율은 세율은 우리는 그대로. 절대 할증하지 아, 않고요. 세율은 할증하지 세율은 않고. 어떻게 되든 50%입니다. 아. 그 세율이 적용되는 그 가액 이것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 10억에 대해서 50% 세율로 과세를 하면은 5억이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을 상속받아서 5억을 상속세로 만약에 냈다면은 세율은 50%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12억을 상속받았어요.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냈어요. 그러면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냈으면 상속세율이 몇 %입니까? 12억을 받고 6억을 냈으면 6억을 냈으면 딱 절반을 낸 거잖아요. 그럼 50%잖아요. 50%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12억을 상속받고 6억을 세금을 냈으면 50%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6억? 6억이면 60%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60%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 10억 있는데 12억으로 친 다음에 그렇죠. 6억을 냈으니까 원래 예. 10억 있었으니까 10억에 그렇죠. 60%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12억에서 6억이 세금이 부여됐으면 이거는 세율은 60%가 아니라 50%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기재부 세제실장이 보기에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아무리 경영권 할증이 포함이 돼도 60%가 아니라 50%인데 이게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말을 잘못하니까 여기 대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 백브리핑에서 50%다라고 말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알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60%란 숫자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 자체는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하라고 시켰으니까. 어쨌든 이건 시켜서 예. 하는 거지. 청와대가 청와대 아니죠.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예. 사실관계조차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인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한테. 그런 거에 이어서 그 기재부 세제실장만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그 경제부 총리도 더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예, 그 국회에서 그 기재부 업무 보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저께죠. 그저께 있었는데 그때 그 차기근 의원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경영권 프리미엄 합쳐서 60%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60%냐 50%냐? 라고 그 기재부 장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도 그 기재부 세제실장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라고 좀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60% 발언은 이건 잘못됐다. 라고까지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라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기재부 장관은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차기근 의원이 다시 제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현행세법은 경영권 할증을 딱 20%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영권 할증 주식에 대해서 뭐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한 주식이 한 20% 정도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만 더 비싼 가격으로 이 상속세를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아세요.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20%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화장실에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주식은 뭐 20% 30%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로 막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작년인가요? 저희 롯데 케미칼이 일진 그 메터리얼스 그거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한 50%를 인식 샀었거든요. 그때 구매 가격이 그 전체 일진 메터리얼스 주식 시총의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절반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2배, 100%란 얘기죠. 100%란 얘기죠. 20%가 아니라 예, 20%가 아니라 100%인 경우가 아. 뭐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되고요. 실제로 뭐 관련된 실증 논문도 여러 개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가라는 그런 실증 연구도 뭐 여러 개 당연히 있는데요. 그런 연구에 따르면은 아무리 적어도 뭐 한 48% 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많이 되면은 뭐 한 80% 정도도 흔하다라는 그런 실증 연구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그래도 뭐 한 70-8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보다 이 경영권을 얻으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경영권만 얻으면은 뭐 그냥 뭐 이사회가 다른 외국보다 그렇게 좀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이사들은 또 뭐 맞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실은 더 쳐줘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20%를 한정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쳐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할인 과세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할증이 아니라 그렇죠. 할인이다. 실제 시장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한 70% 정도는 되는데 그런데 이 세법상으로는 딱 20%만 쳐주니까 이것은 할증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할인과세 아니냐라는 질문을 그저께 차기근 의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한 거예요. 아, 지금 이상민 의원님 정말 격정적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예. 말씀해 주시는데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재부 장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이 맞다면 지금 현재도 할증과세가 아니라 할인과세다라고 기재부 장관이요?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거는 이 기재부 장관이 정책실장한테 대놓고 들이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정책실장과 대통령께서는 근데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대통령도 60% 말했냐면은 했나요? 대통령께서는 할증이 너무 지나친 아, 할증이다라고 그랬구나. 표현을 아. 했고 이 정책실장은 60%나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재부 장관은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이다라고 하면서 물론 단서는 달았어요. 그 논문이 맞다면 논문이 맞다면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논문은 맞아요. 아니 그리고 관료들의 예, 예. 그것도 언어 습관이죠. 예, 맞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죠. 그분이 맞다면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연히 경제학자들이 다들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하시고요. 그 실증 연구에 따르면은 뭐 논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련된 논문은 당연히 여러 건이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들 모아서 종합을 해도 20%란 논문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다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50%, 60%, 70%는 된다라고 그 모든 논문들이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에 따르면 논문이 맞다면 현재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규명됐네요. 예. 기재부 장관이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죠. 예.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속세 할증과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반박했다. 예, 그게 정확한 정확하네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언론에 지금 예. 제가 뭐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지 확인은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예. 본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주요 예. 일간지에
경제 기사들에서는 60%를 지금 인용해서 맞아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말고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60%라고 받아 썼어요.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데도 그렇게 다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썼어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진보고 언론이 보수고 경제지고 종합지고 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은 아니 그래도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정책실장 그리고 경제학 교수 성태훈 정책실장께서 그래도 경제학 교수께서 이 60%라고 말을 했으니까 설마 팩트가 틀리진 않겠지라고 해서 그대로 비판 없이 썼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팩트가 아니거든요. 물론 상속세에 관련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이자라는 의견도 있고 낮추자라는 의견도 있고 유지하자라는 의견 저는 다양한 의견은 환영하는데요. 근데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팩트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태훈 정책실장께서 60%다라고 잘못 말했고 근데 설마 이게 잘못 말했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들 60%를 그냥 비판 없이 전했는데 다행히도 이 기재부 세제실장이 60%가 아니라 50%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60%가 아니라 50%구나 최고세율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들은 이제는 60%란 말을 안 쓰고 50%라고 수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현재도 이미 그 세제실장도 50%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장관도 기재부 장관도 50%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60%다라고 쓰는 언론들이 일부는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은 예전에 60%라고 쓴 것은 몰라서 그냥 그 정책실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겠지라고 몰라서 60%라고 저는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장관도 부정하고 이 세제실장도 부정하는 상황에서 50%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60%라고 쓰는 언론은 이건 알면서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의심도 드는 악의적인 있습니다. 건가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뭔가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조금 지나치게 높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젠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물론 정말 아직까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그 언론 기자분들도 그 기재부 장관이 말해도 안 듣고 세제실장이 말해도 안 듣고 그냥 나는 그냥 60%다라고 몰라서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이 한 말도 모른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뽀뽀카님 감사합니다. 네, 케미 잘 맞는데요. 우리들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거는 그거 세수 펑크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재부는 미우나 고우나 수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수문장이 기재부 장관이 가장 고유의 역할인 거고 특히 그래도 좀 세수가 괜찮을 때는 그래 약간 좀 세수 줄어드는 것도 어쩔 수 없어라고 좀 이게 인내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세수 결손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작년 세수 결손 56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세수 결손이 만들어졌고요. 올해도 또 다시 세수 결손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재정을 책임지는 이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와 그래도 대통령실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라는 세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세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 원칙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조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이게 그리고 상속세는 당연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은 상속세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재산을 조금 물려주면은 상속세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 세금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재벌의 가장 큰 그 재산은 당연히 주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부자다. 그럼 옆집 아저씨는 부동산 부자일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 자원이 아니라 어떤 재벌이다라고 하면은 그 재벌은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서 이재용 회장이 부자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재용 회장이나 재벌 3세의 가장 큰 재산은 이거는 주식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재벌 회장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상속세를 감면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100억을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죠. 100억을 우리 아버지 현금으로 갖고 있든 주식으로 그렇죠. 갖고 있든 부동산을 네, 갖고 네, 있든 국세청이 보기엔 이건 1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100억짜리 현금이 아니라 10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그 100억짜리 회사를 상장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100억인지 90억인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시가총액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100억의 자산이 있고 90억 원의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순자산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렇죠. 너무 쉽죠. 네, 네, 네. 그래서 국세청은 저한테 저의 순자산인 그 10억에다가 상속세를 부여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100억짜리 이 회사를 만들면은 순자산으로 이 상속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네. 이 시가총액이 만약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 회사는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PBR이 1 이하다라고 이 회계적으로는 그렇죠. 표현하는데요. 주식 많이 쓰는 예, 용어죠. 보통 PBR이 1 이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순자산, 이 회사의 순자산이 1,000억인데 그런데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아니라 800억 원 또는 7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을 했을 때 순자산이 아무리 1,000억이라 하더라도 700억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700억이 돼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저기 대주주들은 그런 예, 회사의 예. 경우에는 예, 이렇게 예. 물려줘야 될 상황이 만약에 생길 거라면 예, 예. 주가가 오르길 원하질 않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내년에 죽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시한부 네. 인생이 아닌 이상. 그래서 자기는 항상 10년, 20년 이후까지도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뭐 1년 뒤에 죽을 거다라는 시한부 인생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0년 뒤에 죽을지 15년 뒤에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누르겠다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벌의 가치, 이 재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은 회사가 우리나라는 절반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내가 순자산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를 그냥 오늘 폐업하고 시장에다가 맞아요. 내다 팔면은 나는 현재 700억 자산가에서 1,000억 자산가로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주식을 이 PBR이 1 이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시총이 적다 하더라도 이거를 폐업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왜 폐업을 하지 않냐면은 재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 이것은 시가총액은 순자산보다도 낮은 700억이라 하더라도 숨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재산이 700억이 있어요. 있을까요? 아무튼 700억 원이 있을 때 PBR이 1 이하인 회사의 주식 전체를 다 살 수가 있죠. 시총이 700억이니까. 그래서 제가 700억을 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다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하루아침에 300억 원을 그냥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리스크 없이. 근데 이런 일은 당연히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주식 가치가 당연히 1,000억 이상이 됩니다. 순자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가장 재벌의 가치는 이 시가보다는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이 실제 재벌의 가치고 현재는 한 20% 정도만 아무리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냥 20%만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는 20% 정도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0%로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자면은 현재는 할인 증과세가 아니라 할인 과세인데 앞으로는 제로 과세,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의지인 거고 세금 구조를 아는 세제실장과 기재부 장관이 보기에 직금도 할인 과세인데 이거를 제로 과세로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된다라는 그런 충심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정치실장의 말을 부정을 하고 뭐 백브리핑에서도 이 정치실장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어쨌든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내용은 상속세 할증 과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겠다. 60%에서 50%로 세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고 지금 우리나라는 할증이 아니고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정확한 요약입니다. 2차 강사 이상민 예, 위원님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박문성 위원하고 요즘 축구협회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한국의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하셨죠? 지난 2023년 우리나라의 정부 세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적정 예산을 짜줬는데 세출이 마이너스다. 행정부가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재정 긴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고요. 경제 정책이 엉망입니다. 10년 전 대만 같은 꼴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외환보이고 그리고 엄청 저평가된 환율.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대박 나고 있는데 수입 물가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은데도 또 이게 워낙 환율이 좋고 특히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만 젊은이들이 자기 대만을 지옥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옥섬이라고. 그랬었던 그 10년 전 대만이랑 지금 정책이 비슷하죠. 금리는 낮게 환율은 높게 수출 기업 먹여 살리면서 내수 경기는 망가집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수 경기를 망가뜨린 게 정부인데.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게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이 보이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협회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 수준하고 맞물려서 같이 발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뭐 미국 축구도 있고 미국 야구도 있고 우리 프리미어, 영국 프리미어 리그, 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뭐 이런 거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 수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 더 경제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축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님 모시고요. 좀 이렇게 그 사태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뭘 바꿔나가야 될까? 요 고민 좀 같이 해보려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문성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론에서 너무 많이 뵈가지고 아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모시게 돼서.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저기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또 축구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해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뭐 주말에는 또 K리그 현장 중계도 하고 네네네. 또 평상시에는 또 여러 뭐 저희 유튜브도 있고 달순의 라이브인가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들, 뭐 플랫폼이나 디바이스가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네. 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는 뉴스를 저는 추갈못입니다. 내부 사정은 전혀 몰라요. 그냥 K리그도 잘 모르고요, 솔직히. 네. 국가대표 경기는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또 거리로 나가서 응원했던 기억도 있고. 뭐 그러시면 그때부터 되죠. 시작해서 네. 이렇게 쭉 축구를 이렇게 외부에서 사랑하는 네. 그런 아주 일반인 팬인데요. 네. 이 감독 선임하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거죠? 뭐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냐면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유에 끌 수 있었던 명분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오래 안 걸리죠. 만약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이 어디가 빠졌어요. 그 사람을 새로 데려와야지 회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려 5개월을 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회사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자리를 빨리 뽑아.
라고 했는데 그 못 뽑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렇죠. 근데 5개월을 끌었어요. 근데 그 5개월 끌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감독 뽑겠습니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감독이 됐죠. 전 국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좀 책임 있는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 새로 뽑았으니까 갑시다. 끝. 이러니까 결과도 결과지만 네. 그 중간에서의 과정과 절차가 너무 이렇게 말이 돼? 이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라고 해서 지금 많이 들끓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런 구조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점으로 놓고 보면 정몽규 회장이 맞죠. 축구협회장. 축구협회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래서 무능력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회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리더십이.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00명 가까운 외국인 감독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끌릴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속 시원하게 어떤 뭐 감독을 어떻게 만났다라고 하는 해명이나 설명도 없고요. 네. 그러면 무능력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면 무책임하죠. 무능력과 무책임이 다 두 가지가 따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해설위원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 몇 년 하셨죠? 20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23, 4년? 네. 23, 4년. 네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이 감독 선임이 이번하고 좀 달랐었나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이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식의 네. 선임이란 게.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감독,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국가대표 경기가 없거나 뭐 특별한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둘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데 5개월 이상을 못 뽑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임시 감독을 2번이나 쓰는 것도 이례적이었고요. 다 지금 새로운 역사를 안 좋은 의미에서 새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절차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죠?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기술이사? 뭐 이렇게 기술이사. 네네. 기술이사는 본인한테 권한이 다 있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브리핑 기자회견을 할 때 이임생 이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협회장은 여기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걸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사적으로 보면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너무 강하게 협회장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걸 결정을 했습니다. 자꾸 강조를 해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그리고 물론 저는 형식과 절차상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기술이사,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결정을 하는 구조로 갔을 수는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갔다라고 마지막엔 봐야 되거든요. 기술이사가 이 중요한 5개월 동안 끌었던 이 외국인 감독 혹은 감독 선임 문제를 그 일주일 만에 자기 힘으로 딱 끝내서 이걸 결정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축구협회 정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력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추천을 하면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이사가 어떤 걸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임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지막에 신속하게 된다? 5개월 동안 끌어왔던 걸? 그러면 그전에 왜 못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주호 기술위원이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이라고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위원은 본인은 또 몰랐다고 하는데 박주호 위원도 그 선임 과정 안에 들어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공개 혹은 폭로 이런 걸 했고 축구협회는 또 이거에 따라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데 그걸 공개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 얘기했던 핵심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그 파행의 핵심은
여기서 실제로 뭔가 논의돼서 올라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자기 느낌은 계속 어딘가에서 탑다운으로 오더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방향으로 이거는 이미 누군가를 정해놓고 가는 방향이었다. 우리가 뭔가를 논의해서 좋은 감독을 뽑읍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갔다는 주장이거든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난 5월에 제시마시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을 협상을 하다가 그게 끝납니다. 네. 깨져요. 네. 그래서 제시마시 감독은 캐나다 감독으로 가고 네. 그 5월 그 깨진 다음에 지금까지 한두 달 요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으로 딱 정해놓고 간 건 아닐지 몰라도 그 5월 이후에 최근에 한두 달은 어느 정도는 홍명보 감독을 좀 생각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호 의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 전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거로도 그 맞는 주장입니다. 저는 박주호 위원의 어떤 공개 이야기는 정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그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안을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기술이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 이런 논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기술이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권한을 원래 축구협회장한테 그러면 최종 권한이 있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죠. 아. 이사회가 추진하겠죠. 아. 딱 도장을 찍게 돼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력강화위원회는 추천만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 추천만 할 수 있는 전력강화위원회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자체도 해석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없다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근데 거기서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이임생 이사가 마지막에 홍명보 감독으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뽑았던 8가지 이유. 갑자기 왜 8가지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원래 우리가 좋은 감독을 뽑기 위한 원칙을 세워놨었어요. 이 네. 기준에 맞는 감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계적인 축구, 우리 한국 축구에 맞는 뭐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이거에 부합하는 감독을 뽑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인사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렇죠. 그거에 네네. 부합하는 인사를 뽑지 네네네.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설정해놨죠. 네. 근데 갑자기 이 인사 기준이 싹 사라지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 8가지 이유가 들어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8가지 이유는 이 8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놓고 왜 이 사람일 수밖에 없냐는 이유를 마지막에 껴맞추는 방식으로 8개를 만들어버린 거라는 게 저는 딱 보면서 아 저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뭘 만들고 싶었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여주고 싶었어도 쇼잉을 하고 싶었어도 잘 좀 하지 차라리 그 쇼잉마저도 못하는구나. 그 8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당혹스러워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축구 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예를 들면 뭐 홍명보 감독이 빌드업 1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드업이라는 게 축구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 나가는 네네네. 축구를 빌드업 한다고 합니다. 네. 빌드업은 1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빌드업은 2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가는데 빌드업에 1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빌딩을 질 때와 한옥을 질 때는 네. 기초 공사를 하는 게 다르겠죠. 네네. 다른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홍명보 감독은 이런 빌드업 스타일을 갖고 있고 누구는 이런 빌드업 스타일을 갖고 있다. 긴 볼을 쓴다, 짧은 볼을 쓴다, 공간을 쓴다, 사람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빌드업 1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쫙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그 8가지 기준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우리 어린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감독, 우리 한국 선수들을 뭐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감독. 이 기준은요. 이 기준대로 하자면 외국인 감독은 아예 올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픽해놓고 만든 8가지 기준.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근데 처음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 이유였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본질적으로는. 네. 당연히 능력 있는 감독이 오면 되겠죠. 자,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국가대표팀의 핵심은 어쨌든 월드컵. 네. 매서의 좋은 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는 세계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선수들을 잘 보고 뭐 원팀으로 잘 만들고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지? 이것도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외국인 감독이 앞서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실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이 그런 어떤 전술적인 트렌드를 잘 읽었기 때문에 16강이라는 그리고 또 좋은 경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럼 외국 감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데려온 게 지금 클린스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사실 비단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자막으로도 능력이 없다,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요. 축구 지금 리더십. 한국 축구와 대표팀과 행정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5개월 동안 이렇게 자기 말도 스스로 못 지키고 결과적으로 국내 감독을 선임했던 요게 단일한 독립된 하나의 사건인가? 그러니까 이번만 잘못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클린스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파리 올림픽 본선에 축구가 40년 만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또 그 전에는 그 승부조작했던 그 승부조작 범들 이런 사람들을 기습 사면을 해요.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이게 최근에 1년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들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쫙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아유 실수했네. 이번에 좀 잘못했네 할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거듭됐다? 이건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네, 네. 전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도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제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구하려고 한다면 달라진 세상만큼의 달라진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처럼 네. 지금 우리 축구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좀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스페인보다 지금 규모도 올라가지 않아 경제 네. 수준도 그러면 그거에 맞는 리더십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리더십이 좀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가 자기를 광을 내기 위해서 에헴 하기 위해서 그러니 돌아가지가 않죠. 여기 와서 저는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연봉 많이 받는 전문 CEO가 왔으면 좋겠어요. 축구협회를 운영하는 리더가 그렇게 그럼요. 바뀌는 거죠. 원래 근데 대기업 재벌 총수가 이렇게 맡고 예전에 정몽준 회장이 맡고 그랬던 거는 그분들이 어쨌든 재정적으로 뭔가 후원을 많이 할 거다 또는 돈을 많이 끌어올 거다 이런 기대 때문인 건 아니었나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축구를 이렇게 길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국가 권력이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한 50년, 60년대 특히 60년대 그랬는데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네. 북한에게 축구로도 지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때 66년에 북한이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을 해요. 맞아요. 뒤집어진 네. 거죠. 왜 북한은 월드컵에서 8강 하는데 우리는 월드컵도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국가가 끌어갑시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70년, 80년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어떤 대치보다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우월하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쪽이나 스포츠 쪽이 이런 판단을 하죠. 그러면 대기업이나 뭐 총수 이런 분들에게 돈을 좀 받아서 자리 하나 드리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좀 끌어가 보자. 우리도 네. 돈이 돌게 해보자. 그 시기 그래서 축구협회도 김우중, 네. 정몽준, 정몽규 대기업 총수들이 오죠. 그건 우리가 좀 돈이 없을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축구협회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갖추고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들이 손흥민입니다. 네. 이강인, 황희찬, 그렇죠. 김민재, 뭐 이재성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유럽파들이 10명이 넘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마케팅적으로 활용만 하더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우리는 이 국가가 끌어갔던 시대, 총수가 끌어갔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시대, 여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한 번 나오시거든요. 현재 정몽규 회장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급하면 한두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나와요.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연봉을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협회에서. 그래요. 근데 자원봉사처럼. 저는 이거를 박수 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연봉을 10억 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으면 취미생활 됩니다. 그렇죠. 원래. 아니 50억도 드릴 수 있다고 네. 봐요. 정말 일 잘하시는 50억 드리고 주 5일 근무해달라고 얘기하고 풀타임 잡으로 대신에 요구해야죠. 축구계는 50억 드릴 테니 500억 벌어다 주세요. 그렇죠. 지금 500억 벌 수 있는 우리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그 리더가 달라져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21세기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19세기 꼬랑지나 20세기 몸통이 21세기 머리를 끌어가려고 하니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사태가 비단 5개월 동안 감독 선임 하나 못한 거가 아니라 왜 최근 1년 동안 이 수많은 참사들이 이어질 것이냐,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걸 담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뭐 이런 곳들은 아예 상장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이면은 CEO가 뭐 다 책임지고 돈 못 벌면 그냥 옷 벗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교체되고 또 주주들이 불만이 있으면 또 CEO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논의를 하고 또 뭐 메이저리그 사커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나오시는 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는 사무국이 또 굉장히 그러니까 협회죠. 메이저리그 사커 협회 차원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모델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모델이 있나요? 하는 질문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건가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전형적인 무능력과 부패 같은 느낌이죠. 아, 이번 정몽규 회장 체제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장 선거가 내년 1월에 있는데 회장 선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표현으로 하면 체육관 선거예요. 100명에서 300명 정도 대의원 선거인단을 뽑아서 거기서 됩니다. 거기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직접 협회를 또 들어가는 것도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를 통해서 관할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문제가 있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럽의 그러면 그 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는 시장의 견제를 받죠. 아. 소비자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아. 운영을 못하면 소비자들이 바로 반응을 하죠. 네네. 시장에서 니네 축구라고 하는 상품을 못 만들어? 니네가 운영을 못해? 나 그럼 니네 보이콧 하겠어. 그럼 시장에서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계속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경영 혁신도 하려고 그러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혁신에 될 이유도 없고 견제받지도 않아요. 그러니 제가 1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화가 나고 좀 축구 쪽에 20몇 년 있으면서 이렇게 자괴감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일단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몸담고 있는 축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눈치도 안 보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을 못하고 이 정도로 문제를 이렇게 흐트러놨으면 최소한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치도 안 봐요. 왜 그럴까 봤더니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좀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요,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신발 만들고 그러던 기업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되고 네. 반도체 팔고 뭐 휴대전화 팔고 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막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축구는 생각해 보면 선수들은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옛날에 없었잖아요.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또 뭐 팬들도 사실 K리그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야구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한산했던 것 같은데 많이 또 이렇게 팬들 많이 너무 성장한 좋아요, 것 같아요. K리그가. 그렇죠. 예. 사랑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걸 운영하는 어떤 체제 이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 네. 지금 우리의 요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역대급이에요. 이런 선수 구성을 갖고 있던 적이 없어요. 아, 우리 팬들은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식재료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셰프란 말이죠. 이 좋은 식재료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식재료 탓입니까? 셰프의 탓입니까? 셰프 탓이죠. 셰프 탓이죠. 네. 제가 그래서 자꾸 리더십과 축구협회를 얘기하는 거죠. 셰프를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좋은 식재료가 계속 먹을 수도 없는 엉망인 음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번 케이스만 딱 놓고 보면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 이게 파행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였을까? 이유는 뭐였을까? 돈 때문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감독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아니면 뭐 협상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유였을까요? 진짜 이거야말로 총체적이죠.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이제로 귀결된 거는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보력, 협상력, 그다음에 아까 돈 이런 문제들이 다 걸립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 박주호 위원을 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제가 바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간 회의 도중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보도돼요. 단독이라는 의미로. 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랬습니다. 5개월 그래서 내내. 흘러나오는 거네. 네. 정보가. 근데 만약에 뭐 우리끼리의 정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죠. 근데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얼마의 돈으로 만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다세요. 아, 그 협상 정보는 세면 안 되는데 진짜. 그렇죠. 불리해지잖아요. 하면서.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만나는 쪽 입장에서는 그래? 아, 날 그 정도 조건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야? 아, 그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패를 알고 싸우는 거고 그렇죠. 네. 그쪽이 그러니까 블러핑이 가능하죠. 뻥카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패를 다 까고 포커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5개월 동안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그 유출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모든 게 끝나고 이제 자기의 소회를 밝혔던 박주호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죠. 앞뒤도 바뀌었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정보에서도 뒤졌고 돈도 부족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협회는? 돈도 예를 들어서 일단 크랜스만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좀 최악의 감독이었는데 네. 사실 그것도 픽한 것도 결국 축구협회였고 네. 회장이었으니까 네. 크린스만 감독 오면서 어쨌든 해임을 했고 해임을 하면 자녀 연봉을 줘야 됩니다. 아. 우리가 위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네. 자녀 연봉 다 줘야 되거든요. 그 돈 100억 가까이 썼다는 거죠. 아. 그다음에 지금 천안에 원래 우리가 파주에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는데 그걸 천안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돈이 막 쓰인 거예요. 돈이 막 쓰이니까 정작 중요한 새로운 감독 선임하는 데는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축구협회장이니까 사지를 털던지 어떻게 하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돈을 그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 네. 거기 회장이기도 하니까 거기가 축구협회를 후원하는 계약으로 해서 얼마를 넣은 거긴 있는데 네.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아. 아니 사실은 대기업 총수, 재벌 총수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거는 이럴 때 한번 뭔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뜻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뭐 예전 같으면 옛날식 그러는데 사고방식인지 저는 이제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해달라고 바라고 싶지도 않아요. 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그 자기 자꾸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메우는 건 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이 돈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CEO 전문가로 아, 그렇죠. 좀 이렇게 물려주셔도 되지 않나요? 네. 이제 아.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해야 하는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쪽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 어떻게 홍명보 보냐면. 감독이 어쨌든 수용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네, 안 한다고 했었죠. 계속 그 울산의 선수들도 또 뭐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또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울산 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날벼락 맞았죠. 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그냥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축구에 특별히 어떤 팬이 아니면 그 감정을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팬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감정, 열망, 존재 이런 걸 다 투영시켜 버리잖아요, 거기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야, 뭐 팀 하나 우승했다고 저렇게 울어. 근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일치돼 버려요, 삶이. 네. 근데 이렇게 일치돼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홍명보 감독이 최근에 계속 얘기를 했죠. 안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다 루머다. 근데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박주호 위원의 공개 폭로가 정당한 것처럼 울산 팬들과 K리그 팬들의 이 울분 역시 저는 정당하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틀었냐?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이해와 욕망이 있었겠죠. 홍명보라고 하는 사람은 축구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승승장구했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로서 말할 것도 없죠. 2002년을 기억하죠. 4강 플러스 그 전에도 뭐 한국 축구 역사의 최고의 수비수였고 뭐 리베로. 그다음에 지도자가 돼서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또 사상 최초의 동메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울산을 이끌면서도 K리그 연속 우승. 근데 딱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 과정도 결과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립니다. 지난번 국가대표 감독을 했을 때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했던 말이 내가 언젠가 내 인생에 딱 하나의 오점. 그 월드컵에서 실패 감독으로서 그걸 내가 언젠가 한번 만회하고 싶다. 그 개인적인 이해와 욕망이 이번에 투영됐을 거라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무능력 있던 축구협회가 5개월을 돌아서 할 사람이 없자 당신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해서 삼고초려 읍소 뭔가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울산 팬들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프로스포츠도 기업처럼 고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에서 저도 대충 넘어가면서 봤는데 썬덜랜드 티라이다이라고 그 죽어도 썬덜랜드 그런 수작이죠. 거 보면은 정말 팬들하고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러면 K리그는 소비자분들 즉 팬들한테 축구 와서 봐주세요 이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혼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풀어갈 방법이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선 도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냥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선 연임을 못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고요.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리고 축구계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도 사선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에 대한 우리가 작은 힘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당장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는데 갑자기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시작을 하면 준비 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월드컵 3차 예선 저추첨이 얼마 전에 있었고 빠르게 상대 팀들에 대한 분석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감독이 바뀌면 선수도 다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축구에 따라서 선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도 좀 찾아봐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월드컵 지역 예선 통과하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48개로 국가가 늘어났습니다. 피파가 늘렸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주어진 티켓도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예선 통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선에서 어떤 경기 내용과 결과라고 한다면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홍명보 감독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것도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갈 길이 험난할 거라 봅니다. 축구에서 이거 정말 문외한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감독이 승부나 팀 운영하고 관련해서 갖고 있는 비중이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업에서 CEO가 갖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기업의 CEO는 절대적이죠. 물론 근데 아주 안정돼서 그냥 자동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생명 뭐 이런 기업들은 CEO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근데 굉장히 최첨단의 기업일수록 CEO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습니다. 축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축구를 감독의 노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대가 좀 더 달라져서 그러는데 예전의 축구는 아마 한 번쯤 볼을 차보셨죠. 네, 그럼요. 학교건 뭐 친구들이건 그때 동네에서 볼 차면 뭐 전술 짜놓고 안 하잖아요. 그냥 뛰잖아요. 옛날 축구가 그렇게 했죠. 옛날 축구는. 그래서 그냥 전술이라고 하는 특별히 패턴이나 약속 없이 하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중요해요. 동네에서 볼 차면 빠르거나 키 큰 선수 있으면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 그런 개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뽑는 데 돈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가 있으면 이기니까. 근데 축구가 점점 진화하죠. 이기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한 명 갖고는 못 싸우죠. 그러니까 더 이기기 위해서 11명이 모든 힘을 집중시킵니다. 그럼 11명이 싸우게 하려면 약속과 전술과 패턴을 만들어야죠. 그걸 누가 만드냐? 감독이 만들죠. 그래서 감독이 못 만들면 콩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축구가 팀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대 축구는 더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감독이 팀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팀을 완전히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라고 하는 팀이 있죠. 거기 퍼거슨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10년 넘게 헤매고 있어요. 왜 헤매지? 근데 10년 동안 얼마 전에 BBC에서 나온 자료인데 10년 동안 맨유라고 하는 팀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쓴 돈이 거의 2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선수 영입 비용으로만. 그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선수 영입 비용으로만 다른 거 선수엔 말고. 돈을 많이 쓴 거네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조 단위로 돈을 퍼부었는데도 왜 맨유가 안 되지? 이유는 하나예요. 퍼거슨이 없어서 그래요. 즉 그런 리더가 없어서 그래요. 감독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정말 절대적이네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은 사실 기업이 아주 영세한 초기에는
엔지니어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좋은 제품 만들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기업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반도체를 하는데 뭐 HBM을 해야 되는 건지 AI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 PC에 맞춰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 한 명이 물건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 맥락에서 축구협회도 선진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더십이 바뀌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말씀 세상이 주시네요. 달라졌으면 다른 리더가 와야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우리 경제하고 기업에도 써먹을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명언이 많은 것 아유,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축구계도 잘 정리가 되면 좋겠고 또 그 축구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은 우리 끝내주는 경제 시청자분들도 기업 경영이나 투자하시는데 좀 인사이트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네. 더 못하신 말씀 아닙니다.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님하고 너무 좋은 말씀 나눴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문성 위원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수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